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올해를 넘기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할 수만 있다면 2024년 12월을 역사에서 파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무언가 악한 기운이 떠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옛 어른들은 이럴 때일수록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시로 눈을 감고 고요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든지 서두르지 맙시다. 사고가 났을 때 평상심을 잃으면 또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나와 주변을 잘 챙기도록 하십시다.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잃은 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를 전합시다. 진정한 애도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삼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의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묵념을 잠깐 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 최진봉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면 위로가 되겠지만 또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어리TV 애청자님들 특히 광주 전남에 많으신데요. 가까운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또 나누는 마음이 더 위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연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에서는 사고 당시 장면이나 여객기 잔해 등 이런 화면은 일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벽에 부딪히면서 폭발하는 장면 이런 걸 보면 유족뿐만 아니라 이걸 시청하는 분들에게도 깊은 트라우마가 남게 됩니다. 일부 방송사에서는 아직도 이런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내기도 하는데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재난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명과 관련해서요. 지금 무안공항 참사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것은 자칫 특정 지역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도 방송사의 어떤 보도 책임자라고 한다면 사고명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렇게 쓰도록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전해 주셨는데요. 이경희님, 올 한 해는 살아온 세월 중에 가장 슬픈 해이네요. 이런 일은 올해로서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걸 주셨습니다. 김지우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위로를 조금이라도 보태는 마음입니다. 라면서 슈퍼챗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예, 김지우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유가족들 위로하는데 어떤 것이 좀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2명 구조 이런 자막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큰 참사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2명 구조했을 때도 이제 구조가 좀 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계속 구조가 좀 되겠지 했는데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고 결국은 그 처음에 있었던 승무원 2명 외에는 다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꼬리 부분, 두 분의 생존자도 꼬리 부분에서 있었던 승무원들로 알려지고 있고요. 충돌 과정에서 꼬리 부분이 잘려나가면서 그쪽은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동체는 그대로 지금 화염에 휩싸이는 바람에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날 거라고 아마도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비상착륙이긴 하지만 활주로로 들어왔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많았을 텐데, 이게 이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화염에 휩싸였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이제 참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너무 안타깝고, 어제도 저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그 소식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사망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을까. 너무 안타깝고, 물론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종사가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사실은 랜딩 기어는 매뉴얼로, 즉 수동으로도 작동이 가능한데 그 시간마저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위로를 전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온 국민 힘을 합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고 원인은, 원래 비행기 사고는 또 블랙박스를 통해서 더 규명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김종도 의원님, 지금까지 전해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조류와 충돌해서 엔진이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가장 많지요. 네. 일단 조류가 충돌이 돼서 엔진 2개가 다 폭발한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전원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전기로 작동할 수 있는 랜딩 기어 그 통제 계통에도 이상이 생기고, 이게 그냥 연쇄적으로 한순간에 다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대략 2분 남짓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메이데이 하고 얘기하고 나서 실제 담벼락 충돌까지 불과 2분 이내밖에 안 걸렸으니까 너무나 부질불식간에 벌어진 거라서, 거기에다가 지금 블랙박스 일부까지 훼손이 됐고, 이렇게 돼서 진상 사고 조사도 또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되고, 이게 미국에서 항공안전청이나 보잉사가 와야 진상 규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뭔가 누군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굉장히 또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도 앞으로 분명히 생겨날 거고, 예. 벌써 생겨났습니다. 벌써 댓글 부대가 동원돼 가지고 이게 다 민주당 국정 혼란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는 또 이런 세력들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이번 사건이 저는 이태원 참사보다도 훨씬 풀어나지는 양상이 아주 고약할 뿐더러 상당히 상처를 줄 우려가 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이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억측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 새하고 엔진, 그러니까 새가 그렇게 비행기로 충돌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시속 370km로 날아갈 때 청둥오리하고 부딪힌다고 하면 4.8톤의 충격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입니까?
글쎄 그 물리적 특성은 제가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공항에서 가장 흔하고 또 발생하기 쉬운 게 세대로 인한 사고인 것만은 맞죠. 그리고 무한히 또 철새 도래지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생각하면 더군다나 그 기장이 또 꽤 베테랑이더라고요. 임세현 대변인님. 네. 그런데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군다나 이렇게 동체 착륙을 했는데 대체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착륙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고 화재가 날 수도 있는데 벽에 부딪힐 때까지는 그냥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저 담만 없었더라도 그냥 쭉 가가지고 바다로 미끄러져 갔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뭐 제가 예단하기는 많이 어렵죠. 어쨌든 사고 원인은 좀 봐야 되니까요. 근데 뭐 새도 전문가에 의하면 새가 뭐 한두 마리 들어가는 거는 모르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니까 아마 새가 들어갔어도 새때 무리들이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요. 그리고 아마 긴급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그 수동으로 작동하려면 한 2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2분이 안 걸린 시간 동안 이제 착륙이 시도가 됐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사실 그 벽체가 뭐 다른 공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안에가 이제 빈 공간이어서 그런 오버런 했을 때 이렇게 충격 완화를 장치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철근 구조물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짚을 부분이 희생자들의 뭐 그 안타까움은 굉장히 큰 마음으로 위로를 드리면서요.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우리가 아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경상사고와 사고 위험 발생 등이 이게 신호를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대 29대 300 이래서 300개의 이제 위험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경미한 사고가 29개가 발생하고 이런 게 대처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의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는 그 법칙입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가 심각하게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안일한 그런 대처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후보 시절인가요? 초기에 안전에 대해서 중요시한다는 관료적 생각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준이 혹여나 이런 정부 부처나 이런 여러 공공기관이나 여러 기업이나 등등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하나는 예. 이 지금 안타까운 이 참사를 핑계로 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나 여러 가지 그 범법자에 대한 이런 시도들이 이걸로 무마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 공조본에서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사고일 것으로 현재는 추정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기종의 엔진에는 문제가 없는가 그런 게 지금 의심이 될 만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제주 가는 비행기입니다. 이게 또 랜딩 기어 이상이 발견돼 가지고 회항을 했다고 해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게 새때만의 문제인가는 우리가 좀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이것 때문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 제주항공 측에서는 어제 뭐 나와서 정비하는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항공기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이 운항을 했고 또 제주항공에서 운영하거나 또 737 그 기종 800 기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엔진에 정말 문제가 없었는지 또는 기체에 문제는 혹시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보통은요 이게 새떼들 때문에 엔진 하나가 안 돌아가 다른 하나로 충분히 운항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복행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착륙하려다가 실패하고 올라가서 다시 착륙을 시도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랜딩 기어가 못 내려올 것 같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소방차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활주로에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물질을 그 뿌리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위에서 회항을 약간 시간을 끌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럴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비행기 내부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연기가 가득 찼다든지 도저히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황,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아까 랜딩 기어 제가 매뉴얼로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랜딩 기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마저도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도 매뉴얼로 손으로 내릴 수 있는 작동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실내에서 있었을 비행기 내부에서 있었을 가능성 또는 내부는 아니다 조종실에서 있었을 가능성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추측이고 예상이고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순히 이게 세와의 충돌 때문에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종대 의원님. 네. 어떤 말씀 하시려고? 아니, 예. 뭐 추가할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불안합니다. 저는 국가가 무언가 지금 굉장한 어떤 위기의 문턱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 보잉 747은요, 우리 어디 해외여행 가거나 심지어 국내 여행할 때 가장 많이 타는 기종이에요. 보잉 747 아니면 갈 수 있는 데 없습니다. 저기 아주 초대형 보잉기 빼놓고는 대부분 747이거든요. 747 800기종인데 이게 거의 한국의 여객기에 거의 뭐 7, 80%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주항공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보잉의 가장 범용 여객기라는 건 문제고 이게 앞으로 초래할 또 이 경제적인 여파, 우리 어떤 일상의 불안함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빨리 헤쳐나가고 돌파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제주행 비행기에서도 유사 사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건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래서 이거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외국의 도움을 청하고 사고 수습본부를 좀 대규모로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제주항공에서는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한 항공편 현재 점검 중이다라고 하는데 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하필이면 같은 날 공교롭게도 어제 해당 기종의 보잉 비 737-800 이게 또 노르웨이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활주로를 벗어나서 근처 풀밭으로 미끄러졌는데 다행히 탑승자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참 모든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거기에서 윤석열이 무슨 또 글을 올려가지고 이건 도대체 그 위로를 하겠다는 건지 사람들 부활을 더 돋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반응들이 참 많더라고요, 임세인 대표님.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뭐 위로한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참 낄낄 빠빠를 못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소환에도 불응하고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겨누고 뭐 총까지 쏘려고 했던 시도들이 그동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 말을 할 때입니까? 저 말을 누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빨리 체포되고 이 혼란한 상황을 정리가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본인이 저 말 할 따위가 아니에요. 체포영장은 불응하고 체포에 대해 소환에 대해서는 불응하고 저렇게 글 쓸 시간은 어디서 있답니까? 그러니까 저게 윤석열 본인이 썼어도 문제지만요. 만약 비서실에서 썼어도 문제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비서실에서 무슨 낯짝으로 저런 글을 써서 부활을 일으킵니까? 국민들 부활을요. 저는 어제 윤석열 그 메시지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 쪽에 체포영장 청구한 거 다뤄볼 텐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메시지를 냈냐? 나 아직은 대통령이니까 냈다.
그런다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김정도 의원님, 네. 나 현장 좀 가서 유족들 만나서 좀 위로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 갈 거야. 그러면 네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아니 나 그냥 개인 자격으로 내가 그냥 가서 위로하고 싶다고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SNS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저도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게 뭘 함께 하겠다는 얘기냐 이게. 에? 그냥 뭐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 그럼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저기 보면 사고 수습 얘기가 나오지, 뭐 소방대, 뭐 또 정부,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지. 이러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하겠다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저 사람은 개인 자격일 수가 없잖아요. 저기 아무리 탄핵 중이지만 개인 자격으로 오겠다. 누가 윤석열을 개인 자격으로 보겠습니까? 저 내란 수계 아니면은 저기 태극기 부대의 어떤 거 동맹군 등에 오고 이제 기어 나오는 어떤 거 일종의 뭐랄까 좀 중범죄 피의자로서 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이제 초래될 어떤 개망신을 생각한다면은 저거는 일종의 또 하나의 큰 건 아니지만 작은 도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은 도발이고 어떻게 보면 체포를 자꾸 재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예.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나 갈 거야 예. 해서 갔다고 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정신이 워낙 이상한 자니까 무슨 짓을 할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걸 메시지 내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입장에서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 왜 이 메시지를 내는 거죠 대체? 자기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있고 대통령으로 아직은 자리에 있어. 이걸 밝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온다고 하면 막아야죠.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걸 민주당이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이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물론 뭐 이 사고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국가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참사들이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리고 직무가 정지됐지만 지금 이런 참사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면 책임 있게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민들은 이런 모습 보면 화가 나요. 그냥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조용히 없는 적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용히 있었으면. 왜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쓸데없이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국민들에게 화를 돋구게 만듭니까? 저는 이런 행동하는 만약에 온다면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유족들은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제발 좀 가만히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탄핵될 때까지. 뭘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뭔 얘기하려고 하고 끼려고 하고 이런 모습 사람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더 열받게 하는 일이니까 조용히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지키는 것은 경호처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호처가 법을 그대로 좀 지켜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걸 집행하는 것까지도 막아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요청을 하면서 응해주서에 제출한 내용에 이제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좀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오늘 양측 당사자가 출석하여 준비길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뭐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을 했는데 공수처가 어제까지 나오라고 3차 출석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도 거절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상당히
빨리 저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체포영장 청구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 공수처가 보여온 미온적인 태도, 더군다나 이제 최상목 대행이 또 추모 기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핑계 삼아서 좀 늦어지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발빠르게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네요. 김종대 의원님, 일단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게 지금 윤석열한테 적용된 혐의인데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했습니다. 일단 발부가 우선이고, 발부야 저는 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이다,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걸 집행하려고 했을 때 이제 경호처가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속보가 떴어요. 윤석열 측에서 공수본이 체포영장 청구했는데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검찰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예. 아니, 그게 예상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바로 그 논리거든요. 이거는 적법하지 않은 영장이다, 이렇게 해서 막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일정한 대치 국면이 조성될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경호처 입장에서도 딜레마에 빠졌겠지만은 또 경호처가 대통령 신변을 경호한다는 아주 자기들 어떤 그 정체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약에 이 문제로 저 한남동에서 대치를 한다? 전 상당히 우려되는데, 이 상황부터는 이건 어떤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런 입장 발표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 지금까지는 그냥 법리 공방 차원이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 아까 헌법재판소의 윤곽근 변호사 얘기하는 것도 예. 보셨는데 저기서도 원천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기들은 성역이에요. 네. 다 그런 어떤 법적인 통제를 안 받겠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게 정말로 확고하다면은 이거는 이제 대치, 더 나아가서는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거기가 보안 시설이고 또 상당한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호처 101단의 경우는요, 장갑차 기관총도 있어요. 거기 뭐 무시무시한데요. 거기가 꽤 많은 무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호처가 막아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법 집행을 지금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자들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러는데, 그게 상식인데 지금 몰상식한자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막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우선 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주변의 경호 인력에 대한 법적 경고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란 수계를 계속 물리적으로 방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 법률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가서 그냥 무조건 법 집행만 하겠다 그러는데 저쪽에 생각을 달리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경호처에도 충항고가 꽤 있어요. 저기 알다시피 충한파가 아직 건재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다가 여사팀이 또 따로 있다고. 여기는 또 여사 지시를 따로 받는다고. 그리고 거기에 경찰 대통령 경호지원팀, 여사지원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 지휘권이 지금 어디에 귀속되느냐, 이것도 지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게
지금 제가 1인 시위를 관저 앞에서 계속 예, 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1인 시위를 하는데 1인 시위는 합법적이잖아요. 어디서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저 앞으로 가는 걸 막아서요. 경호대가. 그 202 경비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만큼 큰 남자 10대 명이 막았습니다. 물리적을 행사를 해요. 실제로 제가 26일에 이제 관저 앞에 기습적으로 가서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그 경호단이 와가지고 물리적으로 저를 밀고 들고 있는 피켓을 뺏어서 찢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하나도 시민 한 명한테도 이렇게 무리하게 그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를 하는데 윤석열을 체포하겠다고 온 이런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보다 더 심하게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매우 걱정이 되고요. 아마도 이제 윤석열 같은 그 사이코패스나 이런 미치광이들은 국민을 향해서도 총을 쐈기 때문에 경호대에다가 신신당부했을 겁니다. 절대로 들어오면 체포 못하게 하라. 니네 총을 쏘아서라도 나 체포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은주 님이요. 공조본이 청구했다면 경찰 특공대 수방사 707 공수부대 총동원해서 끌어낼 수는 없습니까? 수적으로 눌러서 도저히 저항 못하게 순간적으로 장악해버릴 수는 정말 없는 겁니까? 국민들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에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면 이거 직무유기로 처음에 시작해서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나서 연계해서 수사가 가능해요. 이거는 법원에서 영장을 냈다는 것은 지금 김용현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김용현도 그런 과정에서 영장이 나왔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검토해서 본인들이 수사한 내용을 공초로 넘긴 거예요. 공초로 넘겼잖아요. 검찰이 원래 수사하던 내용 다 공초로 넘긴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공조본이 수사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자료를 넘긴 거예요. 법률가들이나 법원에서 이미 수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뭔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입에 법치주의를 달고 살면서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물론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저는 경고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체포하러 와서 만약에 방해를 하면 체증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정말로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고 공조본도 가능한 한 방법을 동원하되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니까 만약에 불응하면 추후에라도 탄핵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자기들이 거기서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탄핵이 그거 버티고 윤석열 보호한다고 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나중에 본인의 개인적인 법적 처벌로 온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태도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뭐 예를 들면 공조본이 그렇다고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무슨 뭐 거기서 정말로 무슨 총격전이 벌어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동원해서 현행범으로 만약에 법 집행, 공식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벌 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게 되면 탄핵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처벌받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 자기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놈이 대한민국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지금까지 탄핵이 된 대통령은 몇 명 있었지만 나와서 조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기는커녕 아예 우편물도 안 받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놈 참 이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물론 처음 있는 일이 이자를 통해서 처음 있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었던 쿠데타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지 정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적도 없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적법한 절차 본인이 그 주둥이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놈 아닙니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요. 정말 나쁜 자식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의 법을 근본적으로 통째로 무시하고 달라드는 이런 작태인데 김종대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죠. 지금 이 메시지는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를 전부 용산으로 오라는 신호예요.
이게 또 떼거지로 몰려간다. 체포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다 몰려와. 실제로 현장에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용산에 아시다시피 길이 좁습니다. 거기가. 그 국방부나 저기 저 한남대교 쪽에서 올라오는 그 길, 그 저 꽉 차면은 수천 명이면 금방 길이 다 차버린다고. 이게 작전이 쉬운 데가 아니야, 얘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규모 시위대가 양쪽에서 같이 몰려오지. 그 다음에 영장 집행하겠다는 것과 막겠다는 세력이 있지. 이게 한번 대치가 시작되면은 꽤 길게 갈 거란 말이에요. 예. 며칠이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윤석열은 지만 살겠다고 이 상황을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자는 기아이 국민들 피를 보고야 말놈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어차피 끌려갈 거 구질구질하지 않게 너절너절하지 않게 저기 좀 뭐 내란의 우두머리답게 행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말이요. 이런 식의 내란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김용현이 같은 자는 딱 실탄 장착한 권총 책상 위에 놔두고 일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계엄 해제했다? 장관실에 올라가 가지고 자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랄까 뭐 일본식으로 할복을 하든지 원래는 그랬어야 돼. 이렇게 어리석고 무능하고 비겁한 이제 와서 이렇게 변명할 것 같으면 이거 한국의 군인 정신이 썩은 거예요.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까지 저런다? 이렇게 되면은 내란의 수괴라는 그 혐의는 그대로 가는데 이게 일단 구질구질하고 추접하기 이를 데 없는 오물이 돼버린다 이게. 그래서 일본의 태평양 전쟁 말기에 태평양 전쟁으로 국가를 말아먹고 파멸에 빠진 3명의 장군을 일컬어 3대 오물이라 그럽니다. 3대 오물. 그걸 제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그 3대 오물이 여기서는 김용현, 노상현, 여인영이다. 그랬는데 이자들을 다 조종한 게 누군가 보니까 이런 간신들 위해 혼군. 이거 저 윤석열이라는 자가 끝내 국민들 피를 보고 말겠다 하는 도끼로 버틴다. 이래 되면은 실제 피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김용현 이자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골프장에서 만난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 무슨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렇게 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합참 작전본부장이 김용현이거든. 그러니까 사성 장군 되는 자리거든. 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딱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까보니까 저기 자기보다 좀 떨어진다고 봤던 동기생 임호영 장군이 사성 장군으로 또 진급하고 자기는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예비역이 되고 나서 이제 저 한민구 장관도 예비역 아니요? 아, 둘이 예비역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마주쳤군요. 예. 네. 근데 이제 한민구 장관이 김용현이네 오랜만이다 이랬는데 딱 쳐다보더니 싹 가버려. 그래서 저 자식 봐라 그랬는데 이제 골프가 끝났어요. 다시 또 본 거야. 그래가지고 용현아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김용현이 38기 네. 한민구가 31기 7년 선배 7년 선배군요. 거기다 장관이었어.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쌍욕이 입에서 김용현 입에서 내가 그 욕을 그대로 옮기기가 그래 좀 쌍욕을 뱉으면서 말이지 자기는 장관하면서 말이야 나 하나 안 도와주고 이러면서 쌍욕이 우왕창 나간 거야. 인간이 안 된 자군요. 이게 육사 선후배들 사이에서 유명해. 유명한데 뭐 그쪽 집단은 워낙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기 김용현이가 주로 장관 되면은 조금 찜찜하고 위험하다고 본 게 주로 그 건이에요. 예. 자기 안 도와주면은 모조리 원수예요. 모조리. 그리고 자기가 딱 권력을 모시는 상관은 신같이 모셔 신. 그 권력의 중독이 강한 거야. 환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지철이 경호실장을 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뭐 국회 하강식도 하고 완전히 뭐 심기 경호라는 말이 그때 나왔지요. 근데 지금 이제 김용현이가 경호처장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의 개인 사병처럼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에게 정말 제가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있는 자리는 윤석열의 개인 사병의 자리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할 권한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윤석열의 명령이 있었다고 해서 그 명령을 따른다? 그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명령입니다. 임세현 대변인님, 경호처가 그 막았던 것도 경호처였습니까? 거기에 이제 202 경비대는 이제 시설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시설을 제가 진입을 못하게 막았고 경호처는 그 관저 안에 내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중, 3중을 막고 있어요. 어쨌든 그 윤석열을요, 관저를요. 근데 이제 체포 영장이 이제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법원에서 기각할 일이 전 없다고 믿고 싶지만요. 윤석열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현한 게 법원에서 기각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장이 나와도. 그러니까 이건 뭐 본인의 생각이니까. 택도 없는 얘기고요. 택도 없는 소리고요. 뭐 본인의 희망사항인데 이걸 사실 그렇게 기각될 것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법원에 대한 지시 혹은 협박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법원에서 발부가 되면 이건 법에 의한 정당한 집행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막게 된다면 특수 업무 공무집행 방해죄로 전부 다 똑같이 체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광훈 이른바 전광훈 세력들이 지금도 관저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거든요.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그걸 막는다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특수 공무 임무 방해죄로 똑같이 구금하고 체포해야 됩니다. 네, 동시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죠.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세은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도망 다니고 뭐 막고 이런다 해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반드시 탄핵되고 나면 처벌받는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만 당신들은 나중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이 오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놔야 된다. 그건 법적인 거잖아요. 아니 법을 집행하는데 법을 집행을 방해하는 건 그거는 누구든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경호처든 뭐 정광훈이든 예외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리력이 충돌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탄핵이 되고 나면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저는 정광훈 같은 사람은 그런 뭐 주동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을 막 추동을 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막으라고 했으면 저는 잡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집행영장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던 그런 기계는 다 어디 갔습니까 대체?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이게 공적인 어떤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끝까지 뭐 이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상관없이요. 처벌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계엄 실패하고 나서 다 별들 다 구속되는 거 안 봤습니까? 저는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도 똑똑히 봤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하다가 진짜 법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걸 방해하면 똑같이 그 군인들처럼 그 별들처럼 다 떨어지게 된다. 결국은 처벌받게 된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겁니다. 황금박지님께서요. 최상목 대행이 경호를 풀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 여인쓰리님 무조건 체포하고 저항하면 다 잡아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게 법치국가입니다. 변함없이님 물, 전기 다 차단하고 관저로 들어가는 식음료도 다 차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글쎄요. 그렇게라도 해서 법의 엄중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이자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님, 최진봉 교수님, 임세현 대변인님 다 공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믿는 구석이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 내란을 정당화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자들이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광훈 이자는 도대체 뭐 하는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광훈이야 진작에 우리가 그냥 내놓은 사람이라고 치고 윤상현은 정말 뭡니까? 국회의원을 지금 5번이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회에 나가서 큰 죄를 올립니다. 그 큰 죄를 누구한테 올린 겁니까? 탄핵을 못 막아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씨부렸는지 아십니까?
탄핵 계엄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저 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 주십시오. 저 윤상현 먼저 존귀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탄핵 계엄 상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들이야말로 암흑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그리고 내란 세력임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의 명맥과 씨를 말리는 사활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저 말에서는 조금 어떤 한 가지 이렇게 복선에 있는 정서는 좀 느껴져요. 어떤 겁니까? 정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우리는 그냥 뭐 어쩌다 추문 정도 들었잖아요. 뭐 김영선이 뭐 공천해 주라고 내가 뭐 윤상현한테 전화했어. 뭐 이런 얘기 좀 들었고 또 창원지검에서 수사 좀 하고 있다는 거 들었고 명태균 황금폰이 열렸다는 거 들었고 그럼 아 이제 뭐가 좀 나오겠구나. 우리는 이 정도로 알잖아. 저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요. 왜냐?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큰 것 같아. 저기서 사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그래. 예. 야, 우리 이제 진짜 다 죽어. 멸문지화야. 이제 이 나이에 나 검찰에가 어떻게 끌려가 내가. 어떻게 내가 또 감옥에 가. 뭐 이런 식의 절규 같이 난 들리거든. 결국은 지 살자고 하는 거군요. 아, 그렇죠. 아니, 지금 그 당에서 그렇게 악서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 당 수사 들어가고 하면은 다 남아날 사람 없어요. 그 중에. 나는 그런 점에서 윤상현도 외통이나 이럴 때 질문할 때 보면 제법 날카롭습니다. 또 꼴에 국제정치학 박사요.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했고 저 사람이 현대적인 민주적 트렌드를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존적 위치가 벼랑 끝에 내가 서 있고 나 죽을지도 몰라. 내가 이 나이 먹고 어떻게 변호사 쓰고 검찰 가. 난 그 소리로 들려. 나는. 그래요. 정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악마가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관웅님. 전두환 사 윤상현 내란 공범 악마의 자식입니다. 보수형님 TV님 얼굴에 다급한 게 보이네요. 투어킴님 사실상 끝난 거 본인도 아는 거지. 오늘도 최선을님 마지막 발악이 추하다 추해. 임세근 대변인님.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자들이 왜 저러는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네. 두려워서. 네. 이제는 뭐 이제 정말 뿌리부터 뽑아야죠. 저희가 안타까운 게 친일의 뿌리 못 뽑은 거랑 박근혜 탄핵 때 저런 보수라고 불릴 수도 없는 저런 괴멸론자들, 저런 미치광이들을 뿌리 뽑지 못한 것. 그런 게 매우 후회스러워서 이런 윤석열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저런 사람들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희재, 미국 간 변희재 씨 기억하시잖아요. 변희재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윤석열의 가장 큰 단점은 지지자들이 정신병자라는 거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관저 앞에서 저렇게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외치는 저런 미치광이들과 윤상현 같은 미치광이들은 그냥 윤석열과 괴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역시 이 패급 옆에는 패급밖에 없다. 이게 또 다시 떠오릅니다. 그 정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에 오면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윤상현은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었잖아요,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이한테 직접 전화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상현한테 전화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명태균의 녹취록도 나오고 있고요. 빼박이에요, 빼박.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인 거죠.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든지 더 끌어가지고 끝까지 본인이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미 늦었어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명태균이 제출한 전화에 그런 내용이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마지막에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근데 저따위로 저렇게 추접하게, 추하게 저렇게 발악을 하는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살자고 지금 국가를 저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까? 뭔 사과를 해요? 지금 뭔데요? 뭐 대표예요, 자기가? 뭔데 사과를 합니까, 본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사과한다고 뭐. 아니, 국민들이 탄핵을 하라고 요구하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뭐라 그랬죠?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괜찮다고, 버티라고, 그래도 된다고, 국민들을 아주 그냥 무시하던 그 입으로 한다는 소리가 저희 가서는 사과를 하고 자빠졌어요. 저게 과연 국회의원인가?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그 지역구는 또 어떤가? 이런 생각 드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요.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있으니까 그것도 5선이나 되잖아요. 중진들이나 지금 국민의힘에 친윤이라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든지 탄핵 막아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게 해서 자기들 그 알량한 권력,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 유지해 보려고 하는 저런 시도,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자격 없다. 그만두고 내려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뭘 걱정하십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문에 오늘 참 다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할 자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왜 저렇게 발악을 합니까? 내란 수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발악을 하는 거죠.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강하고 담대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법이 살아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거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건데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하는 거 보십시오. 왜 청구했습니까? 청구할 것 같지 않아 보였잖아요. 그런데 왜 청구했습니까? 토요일 날 그 많은 시민들의 함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한 명 좀 의심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창호도 헌법재판관이었다니까요, 박근혜 때.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목숨 귀한 것 압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기가 보존할 수 없다는 것 가족들이 말릴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니까 저렇게 발악을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수재구멍에 들어가 있는 쥐새끼 꼴 아닙니까? 이쪽으로 도망갔다가 저쪽으로 도망갔다가. 그 쥐새끼가 두렵겠습니까? 밖에서 그 쥐새끼 나오면 잡으려고 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시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재난이 아니었으면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는 검찰이 김용현 기소하면서 밝힌 윤석열의 죄상에 모아졌을 것입니다. 윤석열 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도끼로 문짝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도 남았을 자니까 이제 이런 게 다 드러나는구나. 가장 놀랐던 장면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선관위에 있는 직원들 체포하라고 하면서 HID 대원들한테 지급했던 그 장비들 보셨지요? 포승줄,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어디다 쓰자는 겁니까, 이걸?
야구방망이로 어디를 갈기겠다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 들었던 충격이고요. 두 번째는요. 야, 윤석열 돌아버리겠구나. 저걸 누가 발표했습니까? 그렇게도 윤석열이 의지하고 애지중지했던 검찰이 밝힌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윤석열은 돌아버렸을 거예요. 검찰 너마저. 검찰도 저거들 살아야 되잖아요. 김종대 의원님, 아마 윤석열한테는 그게 가장 큰 충격 아니었을까 싶어요. 검찰이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게 내 검찰 이번에 보도자를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문서예요. 예. 네. 여러 가지 상황도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만은, 야, 내가 참 보면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그 혐의 내용을 샅샅이 그냥 이잡듯이 밝혀내네. 이게 김용현의 공소 사실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데도. 예. 왜 그랬을까? 이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자기들이 잡아놓고 네. 그다음에 저기 경찰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하는 공조보는 믿을 게 못 된다. 우리 검찰이 해야 돼. 근데 뭐가 빠졌죠? 계엄 대책회의를 하던 검찰 내부 정보는 왜 없어? 제일 먼저 대책회의 어디서 했을까? 밤 11시에. 대검입니다. 그거 제일 빨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윤창현인가? 그 법무부 감찰관. 예. 사표냈죠. 예, 8호 사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대책회의 예. 가가지고 이거 뭐 하는 자리냐 해가지고 그건 법무부. 법무부. 예. 그런데 대검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계엄에 반응한 건 검찰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싹 빠져요. 야하. 여태까지는 그게 나온 적이 없고 오로지 경찰 조사본부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경찰 조사본부도 내용이 심각해. 이렇게 보니까 좋다 이게. 이게 주도권 잡으려니까 이제 탈탈 털은 거죠. 자, 이 보도자료도 의도가 있어요. 예, 어떻게 내가 보십니까? 보기에. 예.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윤석열한테 등을 돌렸다. 그 다음에 대신 자기들이 더 센 주도권을 노릴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사건을 본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하고 국수본을 조진다. 요게 덤으로 끼어 들어가네 또. 요거 참 내가 이게 참 제가 기가 막힌 대목이 이게. 그러면 경찰도 검찰을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정리하는 게 특검이에요. 이런 걸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특검이 안 되면 계속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최지봉 교수님 네. 지금 김종대 의원님이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100% 제가 동의하고 어찌됐든 간에 검찰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런 걸 발표를 했지만 네. 그걸 보는 순간 네. 윤석열 마음이 어떻겠냐. 그렇죠. 검찰은 이미 돌아선 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살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건데 김종대 전 의원 말처럼 결국 경찰을 상대로 조사도 하고 본인들은 쏙 빼는 거 자기 살기잖아요. 근데 명확한 것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돌아선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윤석열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검찰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수사한 내용을 다 밝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사를 잘하고 있다.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지탄이 워낙 많고 윤석열 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거라고 하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걸 좀 바꿔보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은 늘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바람 불기 전에 먼저 눕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권력이 지금 바뀔 것 같으니까 이미 낌새를 챈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돌아선 것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검찰의 원래 속성이에요. 자기도 그랬고요. 자기는 안 그랬습니까? 윤석열은 자기도 권력이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 잡고 그리고 나서 그 권력을 또 공격했잖아요. 지 살겠다고. 그게 검찰의 권력이에요. 원래 모습이고요. 민낯이고요.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똑같아요. 검찰은. 늘 권력에 가깝게 가고 본인들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측근이라도 치고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라도 치고 이런 게 검찰이에요. 믿을 수 없는 조직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나 윤석열 입장에서 이번 이 공소장은 뼈 아픈 거예요. 이건 내란의 수기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고요. 여러 증거들을 볼 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빼박의 증거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 방 맞은 거죠. 사실은.
검찰 공소장에 내란이라고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때도 내란 수계라고 명확히 윤석열에 대해서 명명을 했어요. 예. 근데 윤석열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 이 인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 평가를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여전히 윤석열은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그런 성향을 계속 분출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 관련 내용이 나오니까 수사기관에 잇따른 출석 요구는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보충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건데 지금의 수사는 인간 사냥처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 사냥이 아니라 그 뭐 멧돼지 사냥이라고 하면 될까요? 아직도 여전히 윤석열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고 이번에 계엄은 정당했고 그렇게 해서 나는 수사받지 않겠다. 라는 것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쭉 김용현 그 검찰 수사 과정에 나왔던 그 잔인한 물건들 있잖아요. 포승주, 야구방망이, 뭐 송곳, 그리고 뭐 재단기도 사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용현이가. 재단기를요? 재단기 이렇게 써는 거. 그거 어디다 쓰려고 재단기를. 네. 어디다 쓰려고 그건 또 사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이 모든 물건들이 상상해보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물건을 윤석열 체포할 때 쓰시면 됩니다. 뭐 지금 사다 놓고 아까우니까 윤석열 체포하러 갈 때 저거 다 들고 가서 저걸로 체포하십시오. 김종대 의원님, 야구방망이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야? 이게 다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야구방망이도 나옵니까? 예, 나와요. 우리가 야구방망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수첩에 뭐 신빙성이 있네 없네 뭐 경찰에서 단편적 표현이라 가지고 이걸 확증할 수 없다. 이게 지난주 기사잖아요. 근데 딱 나온 거야 검찰 이게 수사 자료에서. 그러니까 그 수첩 내용이 이제 점점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수첩에 야구방망이만 나옵니까? 뭐 두건을 씌워라도 있고 뭐 손과 발을 결박한다가 뭐 백령도에 뭐 북한 도발 유도가 어떻고 수거가 어떻고 아이고 다른 거 얼마나 더 많아요. 근데 야구방망이라는 이 표현의 신뢰가 확 입증이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노상원 수첩에서 나온다. 예.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딱 실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수첩이 살아있구나. 살아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셨던 건 어떤 분 얘기하셨던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한 또 다른 세력이 곧 등장할 것이다. 김종대 의원님 얘기하셨나요? 제가 뭐 숨겨진 지휘소가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그 정보사 조직의 그 정보병과 내에 조직 문화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최종 수계가 제거가 돼도 예. 밑에서 움직이는 자율신경 같은 조직 운영의 그 특성 때문에 이게 움직인다고 수계가 제거돼도. 그러니까 우리가 낙지발 봐요. 딱 토막을 내놔도 꼬물꼬물 지 혼자 움직인다니까. 그렇죠. 잘린 낙지발도. 예. 정보 조직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만 구속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중간 연락책, 중간 관리책들의 중간 지휘 그룹이 있다. 여기가 소탕이 안 됐다. 이 사람들이 건재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밑에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노상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했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거 말고 또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가리로는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누군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노상훈은 혼자서 그걸 다 하긴 어렵다는 거죠. 노상훈이 HID라든지 아니면 선관위 관련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누군가가 뒷배가 됐을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게 완벽하게 모두 다 지금 처리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누군가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종대 전 의원도 지금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뭐 한 지난 2월 3월부터 지금 준비한 걸로 보이잖아요. 윤석열이.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치밀하게 준비가 된 걸로 보여져요. 처음에는 너무 어수룩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여러 곳이 함께 동원돼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노상훈 선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또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좀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이게 이제 서서히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예. 그러는데 국회 기능 정지는 내란의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렇죠. 비상계엄을 하면 초동 조치입니다. 조치. 그게 국회 마비예요. 그런데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다른 권력 설계도가 있을 거다. 전두환이 국보위를 만들었고, 박정희가 유신 선포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만들었고, 박정희는 재건회의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게 통치기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입법부, 사법부를 무력화해 놓으면 뭘로 통치할 거냐. 이 그림을 오래전부터 그린 누군가가 있고 그 설계도가 있을 거다. 요 놈들이 최고 주범들이다.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만 그러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지.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용산에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우리가 밝혀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내란의 전 지휘 체계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까 뭐 잘린 낙지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검찰 그 보도자료에서 본 제가 제일 유념하고 눈에 딱 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김용현이 이제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한 어떤 마지막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한 문장.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 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검찰이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4개에다 볼드 처리를 했다고. 예. 자, 지작사 역할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딱 있잖아. 이게 녹취 파일에.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작사는 정확히 뭐 지상군 작전입니까? 예, 지상작전 사령부인데 예. 거기서 아마 지역계엄사를 다 만들고 구성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군 단위로 다 예, 예. 그리고 병력을 동원할 때 실병을 동원할 수 있는 데가 지작사가 25만 명이에요. 야. 그런데 과거에 1군 사령부, 3군 사령부를 합친 게 지작사예요. 사성장군이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실상 계엄이 이제 국회는 가볍게 제압하고 그 뒤로 전군을 계엄의 소용돌이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려고 했다. 전군의 계엄군화를 획책했다. 이 플랜을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그러다 보면은 몸통은 따로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건 첫날의 계획만 있었던 거야. 예. 계엄 계획은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지. 어떻게 한날 한씩 그것만을 계엄이라고 봅니까? 그거는 시작점이지. 이제 나오겠죠. 그 제일 중요한 게 지금도 다 빠져 있어요. 나와야죠. 예. 이거 내란 수계를 일단 빨리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이나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이걸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도 비상대권에 의한 과도 정보를 수립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국보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한 6개월짜리 과도 정보를 수립해서 예. 그 이후에 새로운 정치 체제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효과를 한 6개월 정도로 짧게는 6개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대권, 비상대권 이제 새로운 신정부 수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임세현 대변인도 뭐 들은 얘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계획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법으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상상 이상의 것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새로운 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 통일 대통령으로 김건희를 추대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그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대통령 재미있겠네요. 모든 국민들한테 다 탬버린 하나씩 나눠주고. 네. 그래서 김건희가 실제적으로도 디올백 받았을 때 영상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게 좀 잠잠해지면 내가 통일을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 너머의 일을 하고 있었고 계엄도 사실상 그 영역이어서 저는
그 통일 대통령으로 김건희를 추대하기 위한 이 모종의 일들이 이게 연장선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쳤습니다, 그냥. 꿈의 거처님께서요. 임세은 소장님 1인 시위와 방송 출연에 진짜 열일하시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몸 잘 돌보세요. 먼 곳에서 늘 응원합니다. 이런 격려를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2부에서는 백주선 변호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도 지금 1인 시위 계속하고 계시죠? 네, 네. 지난주에도 같이 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함영구님께서요. 김정대 의원님 제가 21년 정보장교 중에 7년 정보사 근무했는데요. 정보사 근무하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놀랐습니다. 점을 찾아 선을 이어가는 HID 훈입니다. 오. 그랬네요. 지우아빠 헬리님, 저 알루미늄 방망이는 야구 방망이가 아니라 빠따라고 그럽니다. 운동부에서 가입할 때 구타하는 빠따입니다. 그랬는데 글쎄요, 저걸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참 볼 때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까 외국에서도 또 이렇게 댓글 보내주시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예. 오늘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하루인데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이 참 힘들게 지나가네요. 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임세은 대변인님, 최진봉 교수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도에 아무 연고도 없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어린 학생들 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당신이 국가 원수인가? 짐이 되지 마라. 그러셨고요. 보스형님 TV님, 본인이 갈 곳은 조사실이다. 어느 날 갑자기님, 역사상 저런 모질이도 없습니다. 국민이 아파하는데 이때다? 습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의사회님, 그리고 아까 김지우님 명복을 빌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용산 쪽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백주선 변호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1인 시위를 하신 지가 지금 며칠이나 되셨나요? 공식적으로는 15회차까지 했고요.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사실 오늘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제 그 항공 참사가 나면서 일단 당분간은 1인 시위도 조금 이제 자제를 하자라고 해서 현재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그 안진걸 소장은 예. 그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라도 간단히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변호사 단과는 별개로 안진걸 소장은 오늘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을 이렇게 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네.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파산 전문 변호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제가 2010년에 변호사가 됐고요. 예. 그때 이제 민변 가입해서 그때 이제 만난 이제 선배 변호사들이 지금 국회의원 되어 있는 김남근 변호사라든가 뭐 GH 사장했던 이현욱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었고요. 그분들이 이제 민생 운동을 하는 분들이었고 뭐 이제 민생 운동하면 여러 가지 주거 운동도 있고 그리고 뭐 소상공인 운동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것은 서민금융 운동, 채무자, 예. 뭐 가계부채 혹은 금융소비자 보호 이런 데 이제 함께 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 파산 변호사회도 선배 변호사들과 만들게 됐고 제가 거기 이제 초대 회장 한 6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주로는 민변 참여연대에서 민생 관련 활동을 쭉 해왔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면 1인 시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가장 큰 계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1인 시위 자체를 시작한 것은 이제 김남주 변호사가 예. 지금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데 제안을 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2월 7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예. 12월 8일이요. 8일. 12월 7일에 뭐가 있었냐면 1차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부결됐죠. 날이죠. 그래서
뭐 문변 안에 윤석열 퇴진 특위도 있고 거기에 다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김남 변호사가 이대로 가만히 있기는 너무 답답하다라고 해서 한남동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뜻을 내서 그때부터 여러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법학연구소에서도 이제 결합을 하면서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계속 해왔고 그러다가 여기가 점점 알려지니까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오셔서 촬영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 윤석열 체포에 대한 그 뜻이 그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이고 예.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슈들이 또 있었죠. 네. 지금 1인 시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옆에 양문석 의원도 보이네요. 전날이 이제 27일인데요. 예.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간 날이고 전날 이제 안진걸 소장하고 임세현 좀 전에 임세현 소장 등등이 먼저 가서 저 바로 이제 관저 입구 쪽입니다. 관저 바로 입구 쪽이 저기는 아예 처음에 아예 저 자리에서는 시위를 못하게 했었거든요. 예. 저 사진에서 보이는 또 위쪽에 영상 보면 위쪽에 국제 루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만 해라라고 했었는데 저 앞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1인 시위를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그 김남주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저항을 해서 조금 전진을 했고 그리고 전날도 안진걸 소장이 물리적 저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양문석 의원이 와서 중재를 하고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때서 좀 더 안정적으로 1인 시위 공간이 확보가 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씩 나가서 1인 시위하면은 얼마 동안이나 하십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정해놓은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변호사들이나 이제 거기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생업이 있고 하니까 바쁘니 점심시간을 쪼개서 오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12시부터 1시까지고요. 사람들 형편에 따라서 뭐 1시부터 2시까지도 하고 저는 뭐 일 좀 끝나고 제가 지금 주로 활동하는 그 사무실이 구리 남양주에 있어서 일 마치고 한 4시나 그쯤 가서 4시에서 5시까지 하고 이렇게 왔고 좀 사람이 몰릴 때는 한 30분씩 쪼개서 하기도 하고 좀 부족하면 1시간 다 채워서 하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파산 신청 전문 변호사를 하신다라고 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하시기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수임을 의뢰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파산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한테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만 하는 거는 아니고 예. 조금 더 이제 그 사무실 운영에 보탬이 되는 이제 조금 더 수임료가 많은 사건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걱정이 돼서. 근데 지금은 워낙 변호사들도 아예 전문적으로 파산회생 사건만 하는 사무실이 많을 정도로 그 이 정도로. 분야에 대한 이제 관심도 많고 시장적으로도 크게 형성이 된 거고 저는 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라 네. 그만큼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시대나 그렇고 더 많고 더 적을 수 있는데 예.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빨리 파산 회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유익한 거고 재기를 할 수 있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 오히려 의미 있고 미국이 지금처럼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한 번 실패한 것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파산 회생해서 새롭고 새 출발을 하고 거기서 기업적인 성과를 내므로써 더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상당히 미국 사회를 건전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이제 문화나 환경이 우리도 필요한 거고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네. 이 정도로 하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네. 그 부분 좀 다뤄보죠. 아주 네네 예.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임세현 소장도 그렇고 안진걸 소장도 그렇고 1인 시위를 하는데 원래 1인 시위는 못 막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보면 뭐 거칠게 이렇게 막 쫓아내고 그렇게 하던데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강학상으로는 집회 개념이 3인 이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명까지 모이는 것은 집회가 아니다. 신고도 필요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무적으로는 2명도 일단은 다중이니까 2명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럼 1인 한 명만 하겠다. 한 명 예. 서서 하고 다른 사람은 서 있거나 다른 데 서 있거나 번갈아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것은 다 허용이 되고 법원의 숱한 이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서 1인 시위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예. 사실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여하튼 간에 1인 시위는 금지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공간에서는 뭐 대통령 경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시 이런 식의 이유를 대면서 1인 시위를 금지했는데 살펴보니까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고 뭐 경호구역이라든가 군사시설이라는 증거도 대체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자체적인 경비 매뉴얼상 그 가이드를 써놓고 관저 입구 쪽 안팎으로 한 100여 미터를 에서는 1인 시도 못하게 막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됐냐면 다른 단체에서 아예 한 1000명 규모의 사람들이 관저 바로 옆에 그 볼보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집회 시위를 하겠다. 법원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그걸 금지 통고를 하니까 법원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금지 통고를 직무 정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그 공간에서 집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1인 시위는 더더욱 금지할 이유가 없어서 이제 하게 된 거고 못하게 하면 이제 이거 지금 1인 시위라는 헌법적인 기본 권리, 국민이 집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다. 예.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물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지하고 막지 못하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사실은 거쳐서 김남주 변호사나 안진걸 소장이 먼저 이제 그 공간을 관저 바로 앞에까지 사실 바로 앞에라고 해도 한 30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막는 쪽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고소나 고발을 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말에 이제 그 변호인단 회의를 해서 원고를 처음에 이 충돌을 했던 김남주 변호사나 안진걸 소장, 임세현 소장 등등을 원고로 해서 예. 고소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해서 일단 방향은 집중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자. 예.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실은 내일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역시도 어제 이제 참사가 있으니 예, 조금만 예, 수년을 예. 하고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정도에 혹은 1월 첫째 주 정도에 정비를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자 이렇게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막는 이유는 뭐 경호 구역이니 어쩌니 뭐 이런 핑계를 대지만 아마 윤석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럴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1인 시위하고 지키고 있으면은 윤석열 어디 돌아다니고 싶어도 못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1인 시위하는 동안에 윤석열 이동을 포착한 적도 있습니까?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런 처박혀 움직이 있는 것 없었고. 같습니까? 네, 처박혀 있다. 하여튼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드나드는 것은 저는 못 봤고 그리고 기자들도 이제 방송 기자들도 와서 촬영하고 그러는데 그런 움직임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른 이제 변호사들이 결국은 어떤 법적인 금지가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심기 경호를 하고자 이렇게 과도하게 1인 시위까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건 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변호사님이시니까 법률가시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공조보원이 체포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0시부로 청구했다고. 아, 0시에 청구했답니까? 네, 오늘 이제 0시에 청구했다고 그 통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어제 안 나오니까 오늘 바로 청구를 한 거군요. 네네네, 0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기점이 중요합니까? 이제 즉시 했다. 예. 어제까지였지 않습니까? 어제 예. 3차 소환이 예. 불응하니까 어제가 지난 바로 그러니까 오늘 첫 그 시간에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그 상징을 이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 지금 공수처나 검찰이나 다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복잡한데 예. 일단 명확하게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은 경찰인 것은 분명하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관련 범죄로 즉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로서 내란죄를 그러니까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서 그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고 검찰도 유사합니다. 검찰은 뭐냐면 검찰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혹은 경찰이 한 범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어서 복잡하긴 하지만 이 세 주체가 해석적으로는 그리고 명문의
규정상으로는 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다 수사권이 있는 것을 다 없다고 주장하는 의도는 뭐인 것 같습니까? 그건 결국은 이 수사가 위법하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고 거기서 수집된 증거도 다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 이제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측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디가 수사를 해야 됩니까? 경찰이 이제 하는 것이 명문상 내란죄의 수사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경찰인데요. 근데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수사를 이제 경찰이 하고, 물론 지금은 그 윤석열에 대한 수사권도 다 공수처 이첩을 했기 때문에 수사권의 주체 자체는 공수처이고, 다만 협력을 통해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영장 청구는 또 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수처가 검찰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 수사 권한이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명문으로든 아니면 해석상으로든 수사권이 다 기관에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이제 특검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아예 일소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 다 위법하거나 무효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핑계댈 걸 핑계대고 따질 걸 따져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 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경찰서라든지 헌법재판소의 문서 자체 수령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사실 굉장히 치졸한 거고 일반 국민도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할 거, 그런 행동을 도저히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받아놓고 뭐 기일을 연장한다거나 받아놓고 검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절차를 따라가고 같이 준비를 하는 거지, 아예 자기가 받고 싶지 않은 그 공문서 같은 경우는 다 수령을 거부하고 자기 뭐 칭찬하는 것 같은 편지는 수령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국민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상이 아닌 자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면 법원도 지금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논리나 이런 게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됐던 공수처나 아니면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고요. 다 검토를 법원에서 해서 수사권이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에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발부가 될 거고, 예. 그 집행 과정에 이제 문제가 그렇죠. 저는 남는 그 부분이 것이지. 걱정이 되는데 네네. 혹시 이자 지금 하는 걸로 보면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경호처를 통해서 막아라 하고 그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결국은 그 막는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무집행 방해를 사실 그럼 경찰이 제압을 해서 공무집행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게 당연한데 네. 경호처라는 데가 무기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저항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까지 넘어서서 할 수 있느냐는 사실 일단은 윤석열이 이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저항할 것이냐. 이거 첫 번째 포인트 같고, 그것을 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막을 것이냐.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 같고, 그랬을 때 경찰이 그럼 같이 대응을 해서, 물리력으로 경호처 직원들이라든지 경비단을 제압하고 체포영장 발부할까. 그거는 또 다른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버틴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영장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 집행은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군가 저항하면은 보통
일반 범죄의 경우에도 영장이 발부돼 있어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망갈 수도 있고 그 도망간 사람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집행인 거고 일부 뭐 도망가면서 정할 수 있지만 이미 물리적으로 붙잡힌 상태에서 정하는 경우는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관저에 들어앉아서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고 예전에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을 걸어 잠궈서 아예 그 집행하는 수사관들을 못 들어오게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랬고 일부 정치인도 그런 행동을 보인 적은 있었습니다. 체포 영장하고 구속 영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체포를 했다. 네. 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체포하면 공수처로 잡아다가 네. 조사를 하고 네. 바로 구속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48시 딱 됐을 때 체포 즉시로부터 그때 영장을 청구하면 이제 적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물론 24시간 후에 할 수도 있고 48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자가 만약에 버텼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정말 막 그 경호처까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고 그러면서 끄집어냈다. 그렇게 해서 조사석에다 데려다 앉혔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저지른 죄를 봐서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도 그냥 발부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100% 발부가 된다고 봅니다. 예. 구속 사유는요. 기본적으로 범죄 중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내란죄라는 것은 범죄 중대성을 뭐 더 말할 나위도 없는 혐의고요. 그리고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 우려 그다음에 주거는 뭐 관절 일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관절 일정할지 모르겠지만 도주 우려든 증거 인멸 우려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수사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뭐 이런 직접적인 규정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그 형사 범죄이고 형사 범죄의 기본적인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정한 부분만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 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논리는 경찰이 공수처랑 같이 하는 그 공조본 자체가 네.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네. 주장인 거죠.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즉 명시적인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도 관련 범죄로서 즉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그 고위공직자의 어떤 직권남용죄라는 범죄에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이 내란죄를 직접 행위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세 기관이 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갖고 있다. 갖고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떤 법률적인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더 합법적이고 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 1차적인 판단은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윤석열 논리대로 한다면 합동수사본부 같은 것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상계엄도 정당했다,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이상의 얘기들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말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겠죠. 미친 자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도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냥 그 정도 하죠. 그냥 네, 맞습니다. 얘기니까. 네네네네. 예. 백주선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상당히 제 눈에 와닿았는데 윤석열 일당을 내란죄로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상계엄 상황이라고 호도해서 국헌 문란 목적에 폭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제 페이스북에서 그런 내용이. 예. 네네네. 이거 아주 저한테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빙자 혹은 수단, 저희가 쓸 때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다. 그리고 특검법도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금 특검법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앞세웠을 뿐이지
실질은 내란을 이미 오래전부터 획책한 거고 그 수단으로서 내란을 비상계엄이라는 상황, 혹시 비상 상황인 것처럼 구성을 했을 뿐이다. 예. 결국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서라기보다는 애초부터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앞세운 내란 행위를 획책하고 그걸 한 거기 때문에 내란죄가 분명하고 내란죄를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폭동이 없었으니까 내란죄가 안 된다 막 이따위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떻게 내란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씨부리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주장을 하는 일부 또 사람들도 있는데 뭐 누가 다쳤냐 빨리 끝나지 않아 이렇게 정말 참담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우리 판례를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그 비상계엄이나 혹은 내란 행위의 엄중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얘기인 것이고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는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한 것만으로도 일부 지역의 평온 해칠 정도의 폭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 명백하게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몇몇 군청을 점거해서 내란에 필요한 행위들을 다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지역들마다 평온이 다 해쳐졌고 그 행위들 하나하나가 다 폭동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따른 그 폭동의 범위도 훨씬 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폭동이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참담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혹시 되시면 이렇게 좀 법률적으로 정리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러주시면 잘 나오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혹시 1인 시위 가십니까?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호사들은 좀 자제하기로 했는데 사실 아까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아예 저희가 그래서 집회 시위를 내놨고 거기 경찰이 금지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고를 낸 김남주 변호사가 정식으로 1인 시위를 하지는 않지만 가서 좀 상황을 보겠다라고 해서 12시에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날씨도 춥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때니까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셨던 백주선 변호사님 만나봤습니다. 이런 분들의 외침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금 거대한 함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또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연대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모도의 정치행위 통째로 펼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가 됩니까?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정치적, 법적 중의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이정만 대통령. 히틀러는 이미 정권을 갖고 있는데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합니다. 대통령에 있으면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